여러분 혹시 오래된 친구라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가끔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믿습니다. 친구니까 괜찮겠지. 오래 봤으니까 배신은 안 하겠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그런데 예순이 넘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돈 앞에서는 세월도, 의리도, 추억도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 특히 돈이 없는 친구와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우정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걸 몰랐습니다. 30해 넘게 친구라고 믿어온 사람에게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는요. 그때 저는 그저 친구 하나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오래 쌓아온 믿음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왜 돈 없는 친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막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올해 62입니다. 저는 31년 동안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이 참 조용하겠다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너무 잘 맞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새 반납된 책들을 분류하고 서가 사이를 돌며 비뚤어지게 꽂힌 책들을 가지런히 맞추고 열람실 의자가 삐뚤어지면 제자리에 넣어두는 일. 학생들이 작은 소리로 웃으면 나도 함께 웃고 싶어지지만 검지를 뻗어 제 입가에 가져가 조용히 해달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냅니다. 어르신들이 신문 보시다 졸면 살며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일. 그런 자잘한 일들이 쌓여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질서가 좋았습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들, 어지러운 것이 정리되는 것들, 제때 반납되는 것들, 세상이 다 그렇게만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저의 황금 같던 시간들도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제가 퇴직할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작은 꽃다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제자리에 계실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나더군요. 평생 저는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늘 거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구나 싶어서요. 퇴직 후에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24평 남짓한 집입니다. 베란다 쪽 샤시는 조금 낡아서 겨울이면 바람이 스미고 주방 싱크대 문짝은 한쪽 경첩이 살짝 헐거워졌지만 오래 살아서 그런지 손만 뻗으면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집입니다. 남편은 예전엔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고 시내를 도는 버스를 오래 몰았지요.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고 아침마다 집 근처 체육공원에 나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고 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들어오는 날이 반갑고
관리비 고지서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달엔 외식을 줄이고 손녀 생일이나 설날 용돈처럼 꼭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지만 그 외에는 조용히 계획대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남편이 먼저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올립니다. 주전자에서 끓는 소리가 나면 그 냄새에 저도 눈을 뜹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면 남편은 이미 머그잔 2개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자기 것. 그런 사소한 습관이 오래 살다 보면 부부를 가족 이상으로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밥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전날 남은 국 데우고 김치 꺼내고 계란 하나 부치면 끝입니다. 그래도 둘이 마주 앉아 먹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후에 마트 갈까? 손녀 주말에 온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그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시간들 속에는 늘 한 사람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자. 제가 21살 때 처음 만나 30해가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친구였습니다. 2장. 정자를 처음 만난 건 제가 도서관에 막 들어간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책 분류번호도 헷갈리고 이용자들이 찾는 자료실을 잘못 알려주기도 하고 선배들 눈치 보느라 점심시간에도 편하게 밥을 못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자는 저보다 몇 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말도 잘했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자료실 문이 덜컹거리면 아이고 또 이러네 하고 먼저 나서서 고치려 하고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관리팀보다 먼저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며 해결책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자가 조금 부러우면서도 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를 긴장시키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퇴근길이 몇 번 겹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시장 앞에서 내리면 포장마차에 들러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따라 놓고 앉아 그날 누구 이용자가 왜 그렇게 까다로웠는지,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또 인사이동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자는 먼저 결혼했고 저는 조금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이 낳고 바빠지고 시댁일, 친정일,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겹치면서 젊은 시절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늘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자일을 낳고 조리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서 끙끙댈 때 정자는 퇴근길에 미역국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정자 말로는 자기 집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날 그 국으로 저는 이틀을 버텼습니다. 정자의 친정어머니가 오래 앓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밤새 종이컵 커피를 따라주며 옆을 지켰습니다. 정자가 울다 지쳐 고개를 떨구면 저는 말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함께 보낸 시간보다 서로의 힘든 순간에 누가 옆에 있었는지로 더 깊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자를 친구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처럼 느꼈습니다. 가끔은 내 속을 남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지금은 압니다.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해 넘는 믿음이 판단을 대신해 버렸던 겁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낮에는 아직 햇빛이 따갑다가도 해가 지면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는 때. 그날도 그런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요. 정자는 원래 약속을 꼭 잡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 집에 있냐? 하고 1시간 전엔 꼭 전화하던 사람이지 그렇게 불쑥 찾아오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헬쑥했습니다. 아니, 헬쑥하다기보다 사람이 조금 쪼그라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았고 평소처럼 큰 목소리로 오랜만이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정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TV 소리를 줄이고 식탁 위에 널려있던 신문을 접어치웠습니다. 사람이 큰 이야기를 하려 할 때는 주변도 괜히 정리하게 되더군요. 한참 뒤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작은 애 있잖아. 카페 차리기로 한 거. 정자의 둘째 딸은 커피 만드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일했고 커피 관련 자격증도 따고 언젠가는 자기 가게 하나 갖고 싶다고 말하던 걸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축하할 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그 다음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서 딱 4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그 말과 함께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400만 원은 우리 집에서 아주 가볍게 꺼낼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생활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별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30의 친구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 나이 든 뒤 친구한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거운 일일까. 정자 자존심에도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 마음이 먼저 보이니까 돈 액수보다 사람 얼굴이 먼저 보이더군요. 정자는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2달 안에 줄게. 진짜 길어야 2달이야. 가게 열고 정리되면 바로 줄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겠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뉴스 보며 졸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쪼그라든 어깨, 보리차 컵을 꼭 쥐고 있던 손, 딱 400만 원만. 하던 정자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은행 앱을 켜서 정자 계좌로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송금이 완료됐다는 글자가 뜨자 이상하게도 제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정자한테 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선아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가게 잘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와서 커피 마셔야 한다. 저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2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2달쯤 지나 정자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내심 이제 돈 갚는 얘기를 하려나 싶었습니다. 괜히 마음도 풀어놓고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정자의 첫마디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나 또 부탁 하나만.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고로 구하려던 게 고장난 물건이어서 결국 다른 기계를 들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필요한 돈은 250만 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잠깐 침묵했습니다. 정자도 그걸 느꼈는지 금방 말을 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이거만 넘기면 크리스마스 지나고는 진짜 정리돼. 우리가 남이냐?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남이 아니니까 도와줘야 하고 남이 아니니까 거절하면 더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결국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부탁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굴 보고 말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전화로 나중에는 문자 한두 줄로 바뀌었습니다. 테이블하고 의자 맞추는데 180만 원만 더 가능할까? 미선아 재료비 결제가 밀려서 그런데 90만 원만 잠깐. 배달앱 광고를 지금 넣어야 손님이 붙을 것 같은데 120만 원만. 한 번만 보면 큰돈 같지 않았습니다. 9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요즘 세상에 다 큰 사업 한 번 하려면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돈은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도 쌓입니다. 어느 날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정자에게 보낸 금액들을 날짜별로 세어보니 이미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400만 원, 250만 원, 18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숫자가 종이 위에 적히는 순간 그게 처음으로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밥맛이 없고 TV 소리도 시끄럽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떤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자는 종종 가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얀 벽, 나무 테이블, 창가에 놓인 화분, 조명 아래 놓인 케이크. 어때? 괜찮지? 손님들이 분위기 좋다고 한대. 그런 사진을 보면 저도 괜히 흐뭇했습니다. 그래, 잘만 되면 다 정리되겠지. 친구 딸 인생 한번 피는데 내가 조금 보탠 거라고 생각하자. 저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가게가 자리 잡는다고 하면서도 정자는 먼저 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차마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느냐고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계에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더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 돈을 말하는 순간 우정의 얼굴이 달라질까봐 두려워지거든요. 정자와 저는 여전히 가끔 만났습니다. 바람도 쐴 겸 나와. 정자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게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만나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칼국수 집에 가도, 카페에 앉아도, 시장 분식집에서 어묵을 먹어도 계산하는 건 늘 저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정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제가 계산했거나 정자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했거나 카드가 잘 안 보인다고 가방을 뒤적이다가 제가 먼저 냈거나 사소한 일 같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게 됩니다. 한 번은 동네 브런치 카페에 갔습니다. 정자가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인테리어도 보고 요즘 카페들은 어떤지 눈여겨본다면서요. 샌드위치 2개와 커피 2잔이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자는 메뉴판을 보며 세상에 커피값이 무슨 밥값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할 때는 가방 지퍼만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제 쪽을 슬쩍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냈습니다. 또 한 번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정자는 국밥에 다진 청양고추를 잔뜩 넣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은 둘이 국밥 먹고 만두 한 접시까지 시켜 26,000원이 나왔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현금만 들고 나왔네. 다음에 내가 살게. 그 다음이 왔느냐고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휴대폰 계산기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얼마였지? 지난주엔 18,000원이었고 그 전주엔 커피가 13,000원이었고 이번 달 정자 만나서 쓴 돈만 얼마지? 그 계산을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30에 친구와 밥 먹고 와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 친구 얼굴보다 영수증 숫자가 더 오래 머릿속에 남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무섭더군요. 돈이 끼어들면 사람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이 먼저 바뀝니다.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더하고 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이면 감정이 됩니다. 정자와의 만남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피곤했습니다. 기분 좋게 웃고 왔는데도 속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만남에서 얻는 게 뭐지? 정자를 만나면 좋긴 한데 기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요. 만나고 나면 꼭 뭔가 한 장 더 씌워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뭔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정자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이야기는 아니구나. 정자는 예전보다 더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마른 사람처럼 자꾸 혀로 입술을 훔쳤습니다. 한참 뒤 정자가 말했습니다. 카페가 생각처럼 안 돼. 그 무렵엔 코로나가 길게 이어진 뒤였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렸다 해도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고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페는 골목마다 생겼고 살아남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월세가 좀 밀렸고 원두 납품 대금도 있고 작은 애가 이번 여름까지만 버텨보겠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필요한 돈은 6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큰 글씨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400만 원, 250만 원, 18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그 모든 게 아직 그대로인데 또 600만 원이라니. 저는 처음으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것도 안 갚고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이번만 넘기면 진짜 정리할 수 있어. 가게 접더라도 보증금 돌려받으면 내 돈부터 줄게. 사람이 간절할 때 하는 말은 대개 다 비슷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넘기면 진짜 마지막으로. 그 말들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도 그 말이 통하더군요. 이성이 아니라 연민으로 듣게 되니까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도 이제 퇴직했고 우리도 마음 놓고 쓸 돈은 아니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정자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 미선이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구나. 내가 너무 기대고 있구나. 그 정도의 자각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지. 너 힘든 거 알지. 근데 정말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 말이 참 무섭더군요. 너밖에 없어. 그 말은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은 그런 말에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600만 원을 다 주진 못하고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누적 금액은 거의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저는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친구는 점점 멀어지고 불편함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 뒤로 정자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아무 일 없어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에 고등어가 싸더라.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너무 얄밉다. 무릎이 쑤신다. 작은 애가 또 속 썩인다. 그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쌓이고 나서는 정자의 전화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 응, 나중에 보자. 요즘 좀 바빠.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답은 왔지만 어딘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처럼 짧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문장 부호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물음표가 없지? 왜 이모티콘을 안 보내지? 왜 답장이 3시간 뒤에 오지? 제가 그렇게까지 예민해졌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뒤틀리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없는 표정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5명이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먹는 모임이었는데 정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엔 그 모임이 좋았습니다. 누가 대단히 잘난 것도 아니고 남편 흉도 조금 보고 자식 걱정도 하고 아픈데 이야기하다가 웃고 끝나는 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조금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 장사 시작 전이라 비교적 한산했고 제육볶음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자는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30해를 안 사람의 그런 찰나의 표정은 못 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놀람인지 불편함인지 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저는 그 얼굴을 분명히 봤습니다. 정자는 제 옆이 아니라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내내 정자는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손주 이야기, 병원 이야기, 남편 이야기 다 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제가 말을 걸면 웃기는 웃어도 눈은 금방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점심이 끝날 무렵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봄이니까 강화도라도 한번 갈까? 그러자 정자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는 다음 달 좀 바쁠 것 같아. 먼저 갈게. 그리고는 제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식어버린 숭늉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민망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기분.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건 나인데 왜 내가 창피하지? 왜 내가 말을 꺼내기 어렵지? 왜 내가 더 조심하고 있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저는 정자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상환을, 설명을, 해명을, 미안함을, 최소한의 성의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늘 약해집니다.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그 뒤로 저는 정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보여도 괜히 다른 길로 돌았고 동네 농협 앞에서 자주 마주칠 것 같은 시간이 되면 일부러 편의점에 들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피해 다녀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상황에서 제가 정자를 원망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더 많이 탓했다는 점입니다. 왜 처음에 거절 못했을까? 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줬을까? 왜 남편한테 말을 안 했을까? 서랍 속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정리해 보던 날, 저는 메모지 위에 숫자를 적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400만 원, 250만 원, 18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그 사이사이 밥값, 커피값, 떡값, 합치면 거의 1,500만 원.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작은 방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도 바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허탈하면 눈물보다 멍한 숨부터 나오더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겼던 데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봤습니다. 제가 통장 정리하다 욕실에 들어가느라 치우지 못한 종이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저는 핑계를 대고 싶었습니다. 적금 정리한 거라고, 잘못 적은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처음부터 다 말했습니다. 정자가 카페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던 날부터 에스프레소 머신, 테이블, 재료비, 광고비,
월세 이야기까지 제가 왜 거절 못했는지,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는지, 그리고 요즘 정자가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것까지.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한마디 했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슨 은행이냐? 왜 혼자 그런 걸 결정하냐? 그렇게 화라도 냈으면 저도 울면서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어떤 돈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남편 무릎 수술비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수술. 걷다 보면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저도 알았고 남편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미루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손녀가 학교 들어가면 책상 사주자고 빼놓은 적금이었습니다. 딸이 사는 집이 넓지 않아 큰 건 아니어도 그래도 첫 책상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주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이 담긴 돈이었지요. 그리고 남은 일부는 제가 퇴직한 뒤 남편과 제주도에 보름쯤 살아보자며 모아둔 여행 통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제주 한 달 살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한 달은 무리고 보름만이라도 가보자 하며 웃던 그런 꿈 같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무릎이야 좀 더 버티면 된다 쳐도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는 했어야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결국 남편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부탁을 들어주는 데만 마음이 쏠려서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과는 신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 살림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나중에로 밀렸습니다. 무릎 병원 예약은 다음으로 미뤘고 손녀 책상은 아직도 내년에 더 좋은 걸로 사주자로 남았고 제 수채화 교실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잃어버린 돈이 집안의 시간을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남편이 무릎을 주무르는 모습을 보면 그 손길 하나에도 제 잘못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정자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정자야,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을게. 돈도 마음도 여기까지 하자. 건강해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보다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정자번호를 아직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면 정말 30해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던 얼굴도, 제 아이 출산 후 미역국 들고 오던 모습도, 장례식장에서 제 손 잡아주던 순간도 한꺼번에 없어질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줄 압니다. 그래도 그게 제가 그 우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아침마다 아차산 둘레길을 걷습니다. 남편은 무릎이 아파 천천히 걷고 저는 허리가 뻐근해 천천히 걷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누가 빨리 걷네
느리게 건네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같은 속도로 걸어집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대파가 너무 비쌌다. 손녀가 받아쓰기 몇 점 맞았다더라. 점심은 국수로 할까? 비빔밥으로 할까? 다음 주엔 날씨 풀리면 한강 쪽 바람 쐬러 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득 알게 됩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야 했던 건 오래된 친구와의 체면이 아니라 지금 제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주는 사람과의 신뢰였다는 걸요. 가난한 사람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의 친구를 무조건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비를 겪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유로 관계의 경계를 흐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변한다는 것. 우리가 남이냐? 이번 한 번만. 너밖에 없어.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따뜻한 우정의 말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압박처럼 들립니다. 그때 제가 정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자야, 미안하지만 돈은 안 된다. 내 형편도 있고 이런 일은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했다면 처음엔 서로 조금 서운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서로를 피해 다니는 결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거절은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돈 얘기를 꺼내면 예전처럼 바로 마음부터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제 통장과 제 가족의 시간을 대신 내주지 않을 겁니다. 너무 비싸게 배웠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 행복, 평화로운 날 되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